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시리즈의 두 번째, 스페인 패권은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라팔카르 해전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사실 더 궁금해한 것은 스페인이 어떻게 하다가 경제 또는 군사적 패권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다시 말해서 영국에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 국왕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이후 100년 동안 스페인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행운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게 행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잉카와 마야 제국의 지배자들에게 약탈한 금과 은이 고갈될 무렵이었던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은광이 발견됐고요. 한 해 뒤인 1546년에는 멕시코 사카테카스에서 노다지를 또 발견했습니다. 야, 어떡해. 1년 상관으로 세계 최대의 은광들이 연이어 개발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6세기 말 1591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러니까 1492년에 갔으니까 불과 100년 사이에 단위가 100만 페소니까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스페인으로 이동한 은화의 양이 이 정도의 규모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횡재를 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A와 B라는 나라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A는 스페인이죠. 그리고 B는 네덜란드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특정 시점에 스페인이 금광을 발견해서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옛날엔 금본위자거든요. 금이 많이 발생하거나 발견되거나 또는 은이 많이 채굴되는 상황에서 경제의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합니다.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죠? 각종 생산 능력이 뛰어나서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신속하게 각종 물건을 생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A국, 스페인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 거대한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식민지로 이민을 떠났겠죠.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을 또 추진하고 정복해야 되니까 대부분 젊은 남자들입니다. 결국 생산 능력이 확장되기 어렵죠. A 나라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A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신 B, 네덜란드 같은, 그때 이제 식민지였죠. 네덜란드와 같이 물가가 아직 오르지 않은 나라의 제품들을 더 선호하게 될 겁니다. 결국 B 나라에서 생산된 의류나 식료품이 스페인으로 흘러드는 대신 A 나라에 있었던, 스페인에 있었던 귀금속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뭐 다 압니다. 현대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통화량이 갑작스럽게 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 금리를 인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수요를 진정시키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스페인엔 중앙은행이 없었고요. 또 이런 경제적 지식도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시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들, 특히 카를로스 1세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 유명한 이름을 또 거론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 펠리페 2세 때는 정말 세계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통화 긴축은커녕 대규모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대요. 문제는 이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혁명 이후로부터 스페인 왕가는 구교, 가톨릭을 수호하기 위해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과정에서 특히 신교를 믿는 자신의 식민지 네덜란드가 독립을 선언하자 네덜란드와 거의 100년 동안의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물론 스페인은 금이 있으면 일단 용병을 구할 수가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스페인 용병은 테르시오 방진이라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테르시오 방진이란 약 250명의 병사가 단일 대형을 만들어서 적을 공격하는데, 창을 들고 있는 스파이크 병이죠. 적의 기병대를 저지한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창병 주변에 있었던 총을 쏘는 병사들입니다. 총병이 일제사격으로 적의 예봉을 꺾은 다음에 창병이 다시 공격해서 적을 괴멸시키는 정교한 전략을 지칭하는데요. 이 전술은 창병을 이용해서 재장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화승총을 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총병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거의 무적의 군대로 군림했었습니다. 나와 있죠? 이게 창병입니다. 창병이 위로 창을 쫙 들고 있고요. 여기 4개가 뭐냐 하면 아부키르, 바로 화승총병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쟁에서 강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이기지만 전쟁은 이기지 못했죠. 왜 그런가? 네,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군대는 용병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죠. 예전에처럼 기사단, 중세의 기사단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테르시오를 비롯한 혁신적인 전술이 개발되면서 기사단의 경쟁력은 없었어요. 문제는 용병은 특정 국가의 충성심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대장의 선택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의 편으로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급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주변 지역을 약탈해 비용을 회수하려 드는 일이 종종 벌어졌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엔트워프 약탈입니다. 스페인 왕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575년 파산해서 급료를 좀 못 줬어요. 그러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스페인 용병부대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엔트워프를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7,000명 이상의 시민을 살해하고 도시를 사실상 폐허로 만들었죠. 이에 경악한 네덜란드 남부 상인들과 지식인들은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종교의 차이를 불문하고 협력해 독립하자 하는 이른바 헨트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엔트워프 약탈의 모습을 담은 판화가 되겠는데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전투에는 이길지 모르지만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이긴 전투의 승리를 고착화시켜서 우위를 지속시켜 나갈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전쟁 또는 전투의 어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금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화폐 시스템, 통화 시스템, 그리고 건전한 재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스페인 사례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